비전 딥러닝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신경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커리큘럼은 첫 번째 시간에도 소개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이 딥러닝 그리고 머신러닝에 좀 더 집중해서 그럼 신경망이란 게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그냥 일단 이런 게 있다고만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신경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서 이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컨텐츠는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먼저 전반적인 이제 머신러닝이 어떻게 학습되는지, 머신러닝의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고요. 물론 일단은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일단 신경망 자체도 원래 머신러닝의 툴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신경망에 조금 더 집중을 하되 이 머신러닝이란 게 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알아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 신경망의 이제 수학적인 요소의 기본인 텐서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뒤에 두 가지는 여기 보시면은 이 신경망의 학습의 가장 기본 원리인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법이라고 이제 한글로는 번역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조금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제 저희 첫 강의 목적에 맞게 이제 수식에 대한 내용보다는 도식과 그다음 최대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여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코딩 실습 때 한번 이제 수식보다는 이게 코딩에서 한 줄 한 줄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섹션인 Understanding Machine Learning, 그러니까 머신러닝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히 머신러닝이라는 게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건지와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란 방법론, 정확히는 어떻게 학습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수업이 이제 딥러닝이지 머신러닝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한 섹션을 할애하긴 하지만 너무 깊게 들어간다기보다 이 머신러닝이 학습된다는 게 어떤 건지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메타코드 내에 다른 머신러닝 강의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머신러닝이란 게 무엇이냐? 지난 첫 번째 시간 그냥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을 때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인 규칙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일단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더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풀어서 쓰면은 데이터로부터 리프레젠테이션, 어떤 표현,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 규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는데 요거를 학습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머신러닝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The act of finding operational rules for data processing task when given input data and expected outcome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태스크가 작동하는 그 규칙을 주어진 인풋 데이터와 기대되는 아웃컴, 이게 저희 말하는 정답일 수도 있고, 로 가지고 이 데이터가 이 처리할 때 그 작동하는 그 규칙을 알아내는 거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통계적인 규칙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사실은 지난 시간 말한 거와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제가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인풋 데이터와 그 인풋 데이터에 맞춘 우리가 예상되는 그 기대값들, 를 가지고 이제 이 인풋 데이터가 어떻게 아웃컴으로 나오는지,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태스크가 작동하는 원리를 찾아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머신러닝의 세 가지 구성 요소, 3 엘리먼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가 인풋 데이터 포인트 해서 말 그대로 그냥 인풋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학습에 넣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원래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더 강력했던 테이블 데이터 말고도 이제 픽처, 영상, 그러니까 이미지죠 정확히, 그리고 비디오, 영상, 그 다음에 음성 기록 같은 거, 요런 거를 넣고 이제 그에 맞춘 우리가 예상되는 아웃풋이 앤서 시트,
즉 답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그림을 분류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라면은 각 그림에 맞춘 정답지는 뭐가 되겠어요? 뭐 이 그림이 뭐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아니면은 뭐 의료로 치면은 환자인지 정상인인지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뭐 레코딩이라고 치면은 말 그대로 우리 어떤 음성, 이게 말 그대로 그대로 텍스트로 전환돼 있다든지,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아웃풋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Calcul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output and expected output and adjust algorithm accordingly. 라고 해서 이제 이게 평가 알고리즘이라서 당연히 일단은 현재 모델의 아웃풋과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아웃풋, 그러니까 이게 아직 머신러닝 학습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모델이 뽑아내는 그 아웃풋과 실제 우리가 어찌 보면 맞춰야 될 정답, expected output 간의 차이를 일단 계산하고, 그 계산된 차이를 기준으로 알고리즘, 뭐 혹은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만든 모델이 될 수도 있죠. 그 모델에다가 바로 이제 적용해주는, 조정해주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알고리즘 평가 방법, 평가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의 세 가지 요소 하면은 일단 입력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맞춘 기대값, 뭐 그러니까 정답지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이 입력과 정답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평가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머신러닝. 그러니까 현재 머신러닝이 뽑아내는 값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평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발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그 평가 지표, 기대값, 그리고 입력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머신러닝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머신러닝 그런 모델은 뭐냐?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이 어떤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요. 머신러닝 모델을 일단 좀 설명드리면 The process of automatically searching useful representation of data that bring the sample data input into the model close to expected output. 그러니까 이게 곧 학습, 러닝이란 건데, 그럼 결국 이 머신러닝 모델이 하는 게 무엇이냐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일단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용한 표현을 데이터로부터. 근데 그 데이터로부터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입력 샘플 데이터, 그러니까 입력으로 우리가 넣어주는 그 샘플 데이터가 모델에 들어갔을 때 그 나오는 아웃풋이 얼마나 정답지와 유사한지, 가까운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에 넣는 입력 데이터, 그로 나오는 그 아웃풋이 실 모델이 이제 정답값을 뽑아낼 때 그때 이제 얼마나 유용하게 표현하는가. 그래서 이제 표현을 좀 찾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 말로만 설명하니까 좀 어려운데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인공지능, 머신러닝 학습한다는 게 결국 이런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인풋 데이터로 로우 데이터 이렇게 들어와요. X, Y가 뭐 일단 머신러닝 기반이라 치니까 뭐 영상을 바로 집어넣는다기보다 어떤 특징을 뽑아냈다고 보죠. X, Y라는. 했을 때 두 클래스의 분포가 이렇게 나올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사실 사람이니까 대충 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다른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변환이 예를 들면 이렇게 코디네이트, 좌표를 바꿔줍니다. 예를 들면은 원래 XY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어떤 좌표계, 그러니까 원래 XY였는데 X-Y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그러니까 표현이 더 나은 표현으로 바뀌죠. 요게 이제 사실은 수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머신러닝이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피처를 이렇게 뽑아냈는데 그 중에 이 데이터를 뽑아내는 최적의 피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XY라는 피처를 뽑아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X-나 Y-라는 피처로 바꿔가지고 새로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하면은 사실 X-만 보고 두 가지의 클래스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네. 요렇게 표현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머신러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서 3요소가 요 입력 데이터, 그리고 정답,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처음에 머신러닝이 줄을 이렇게 그었을 때 뭐 이 오차, 원래는 여기가 파란색, 여기가 빨간색 라인이라 했을 때 요건 틀린 거잖아요. 요 틀린 정도, 오차를 계산하는 거죠. 요거는 파란색인데 빨간색 라인이 아니라 빨간색 리전에 들어왔으니까 요 오차가 되는 거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새로운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요 과정이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말 그대로 통계적 규칙을 알아본다는 게 이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을 찾아내는 과정이라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럼 딥러닝은 뭐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때는 그냥 뭐 깊은 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 좀 더 우수하게 작동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그래서 좀 더 설명해 보시면 일단 new approach to machine learning.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결국 새로운 접근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그 표현, 데이터에 대한 의미 있는 그 표현, 예를 들면 이렇게 의미 있는 표현을 학습하는 건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이제 깊고 연속적인 레이어를 가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데이터의 피처를 점진적으로 추출해 나가는. 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신경망이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있고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입력 데이터를 넣고 얘가 이 층을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어떤 표현을 찾아내면서 이제 이 최종 아웃풋에 맞춰서 이 최적의 표현을 찾는. 네. 근데 바로 이 깊은 딥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네. 요것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사실 머신러닝을 표현하면은 물론 이것도 좀 추상화해서 보여드린 거지만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새로운 표현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서 말했듯이 이제 머신러닝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뭐 평가 지표,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와 아웃풋, 정답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기 전에 데이터셋 구조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특히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셋 구조를 그에 맞춰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 인공지능 목적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었죠.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비전 태스크, 우리가 비전 딥러닝, 영상 딥러닝 시간이니까 비전 태스크에 좀 더 한정된 거긴 하지만 뭐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등이 있었는데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영상 비전 딥러닝 시간이니까 영상 데이터에 한정을 할게요. 그럼 인공지능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첫 번째 인풋. 영상 딥러닝이니까 영상이 되겠죠. 이게 뭐 개, 고양이 같은 자연 영상일 수도 있고 의료 영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면은 도로 영상일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안면 인식이면 얼굴일 수도 있고요. 어쨌건 이런 영상을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요. 행렬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 데이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 여기 이치 픽셀, 각 픽셀별로 어떤 값을 가진 행렬. 예를 들면 2차원 영상이면 이렇게 2차원으로 각 픽셀별로 값을 가진 2차원 행렬. 뭐 CT나 MRI 같이 3D 영상이라면은 이제 그 지축, 예를 들어 3차원 공간이니까 지축의 3차원 행렬. 그리고 만약에 2D인데 비디오처럼 어떤 시간에 따라 연속성을 가진 영상이면 똑같이 3차원으로 네. 시간에 따라서 영상이 바뀔 테니까 각 시간에 따른 또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보통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뭐 샘플, 그러니까 이미지의 개수, 그리고 이미지의 높이, 이미지의 넓이, 그리고 채널은 뭐 예를 들면 이 영상이 RGB 채널이면은 각 픽셀마다 뭐 레드 값, 그린 값, 블루 값 이렇게 있겠죠. 네. 요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미지를 데이터셋으로 바꾸는 것, 즉 수학적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돼요. 네, 요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지우고, 네. 그 다음에 이 채널이 이제 좀 중요한 이유가 제가 그래서 여기 설명드렸지만 행렬 표현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흑백 이미지, 그레이 이미지라면은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검은색은 1, 뭐 백색은 0. 혹은 요 사이에 어떤 회색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넣어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단 지금 샘플, 그러니까 이미지는 다 한 장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샘플은 하나, 이미지는 한 장. 그리고 사실 그건 이미지가 아니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 뭐 위드스가 3, 하이트도 3, 3이 되고 채널은 1이니까 1. 근데 이제 하나인 경우에는 굳이 안 써줘도 되긴 해요. 지워도 되긴 한데 근데 보통 저희가 실제로 뒤에 이제 여러분이 실습을 하실 때는 꼭 채널을 하나라도 이렇게 1이라고 보통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약 컬러 이미지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분이 저도 이제 뭐 어릴 때 TV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했을 때 아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삼원색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뭐 RGB 대표적으로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쳤을 때 일단 이번에도 한 장, 컬러 이미지 한 장이니까 샘플은 하나예요. 그리고 똑같이 하이트는 3, 위드스도 3이죠. 높이와 넓이가. 그리고 채널이 3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빨간색이면 RGB에서 빨간색만 딱 강하게 있으니까 100. 그리고 뭐 초록색이면은 RGB 010. 그리고 뭐 백색은 이제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이미지라면 거꾸로인데 이렇게 빛이라면은 원래는 사실 하얀색이 그 모든 이제 컨티뉴어스한 빛이 합쳐진 건데 백색 광이.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뭐 지금 일단은 먼저 물감처럼 생각하라고 역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색칠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000이고 검은색은 이제 우리가 뭐 모든 물감을 그냥 뭐 다 집어넣어서 섞으면 보통 검은색으로 바뀌잖아요. 111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하얀색은 다 0. 여기는 빨간색은 001이 되는 거고. 노란색은 뭐 예를 들면은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된다 치면은 두 가지가 110.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실제 이미지에서 픽셀 값으로 보여줄 때는 이제 보통은 두 값이 더해져서 그러니까 세 가지 값이 더해져서 보통 1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0.5, 0.5, 0이 되겠죠. 네.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11로 한 거고요. 근데 어쨌건 뭐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채널이 만약에 여러 가지라면 이런 식으로 한 픽셀 안에 여러 채널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채널은 꼭 그럼 RGB 영상만 있느냐? 뭐 그럼 컬러 이미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1이고 컬러는 3으로만 하면 되느냐? 라고 뭐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채널은 이게 우리가 결국 행렬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우리가 넣어주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잠시만요. 한번 지우고 색깔로 우리가 물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거는 제가 막상 지금 떠오르는 건 의료 영상밖에 없기는 한데 일단 먼저 제 원래 전공했던 천문학으로 치자면은 천문학이 뭐 보통은 일반 우리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으로 어떤 천체를 찍기도 하지만 그 천체의 어떤 다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자외선, 저외선 혹은 적외선으로 찍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채널에는 그 가시광 영역에서 찍었던 그 밝기 값들의 행렬이 첫 번째 채널에 들어가고 두 번째 채널에는 예를 들면 자외선으로 찍었던 영상, 세 번째 채널에는 뭐 적외선으로 찍었던 영상, 뭐 혹은 네 번째 채널에는 뭐 또 다른 뭐 전파로 찍은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4채널로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의료의 경우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뭐 MRI 같은 경우에는 뭐 T1, T2 뭐 이런 영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T1, T2를 뭐 묶어서 근데 예를 들면 이 T1, T2가 각각 볼 수 있는 어떠한 병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두 개를 묶어서 투 채널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펫 CT라고 해서 그냥 CT 영상 하나에다가 뒤에다가 또 다른 채널로 뭐 예를 들면은 조영제를 넣은 뭐 그런 펫 영상을 같이 이렇게 정합해가지고 또 같이 해서 투 채널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 지금 사실 제가 예시 보여드린 게 이게 CT 영상인데 이 CT 영상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총 빛 밝기가 뭐 대개 뭐 보통 뭐 마이너스 보시면 뭐 2000부터 이게 지금 다 마이너스 2000만 보이는 이유가 요 끝에 값들이 음수 마이너스 2000으로 보여서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요 중간의 값은 이제 양수로 바뀌어서 뭐 100이거나 1000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뼈처럼 뭐 밝은 부분만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채널에는 뭐 0과 뭐 1000 사이의 값으로 뭐 이렇게 보여주고 뒤에는 좀 더 뭐 공기나 물 부분을 보기 위해서 뭐 음수부터 1000까지는 안 가고 뭐 한 50 뭐 이렇게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보고 싶은 윈도우 세팅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좀 자세한 내용은 요 뒷시간에 영상 처리 시간 때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뷰를 바꿔준 다음에 채널로 합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제가 왼쪽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영상을 이렇게 행렬로 표현한다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어떠한 그 다음 시간에 배울 이제 의료 영상을 불러오는 라이브러리로 영상을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이 영상의 쉐입이 이제 512 곱하기 512. 그러니까 하이트가 512, 위스도 510이에요.
이 지금 요 좌표가 검은색으로 보여서 여러분 이제 혹시 지금 영상에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강의 노트 켜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500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0부터 512까지라는 소리고 원래는 이게 사실 CT 영상이니까 지축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512, 512가 아니라 뭐 지축에 따라서 추가 값이 요 뒤나 요 앞에 붙어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제가 요거는 그냥 한 장 어떤 이렇게 착착착 찍었을 때 한 면만 찍어서 보여주는 거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보인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미지는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면 돼요. 데이터셋으로 우리가 머신을 학습시키기 전에. 그러면 레이블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그냥 뭐 영상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이제 사실 의료에서 쓰는 뭐 정상이다, 알리거넌스 악성이다, 뭐 양성, 음성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나인 말리거넌트가 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거를 그러니까 문자로 적으면 사실 컴퓨터가 우리 그 말 하죠. 뭐 컴퓨터가 되게 엄청 똑똑하지 한편으로 멍청한 게 사실은 걔네는 0, 1밖에 모른다고.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문자열로 넣어주면 안 돼요. 문자열로 넣어주면 안 되고 보통은 그래서 0과 1로 바꿔주는 어떤 인코딩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용어로 원핫 인코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너리, 그러니까는 클래스가 딱 두 개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양성, 음성, 혹은 악성, 양성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말리거넌트는 1, 뭐 비나인은 0 이런 식으로 0, 1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클래스가 여러 개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알츠하이머에서 쓰는 건데 뭐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 다음에 이게 인지 정상, 코그니티브 노말, 뭐 MCI가 요 사이에 있는 단계를 말해요. 뭐 이 용어가 이제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라고 해서 이제 이 치매와 실제 정상인 사이의 중간 단계인데 사실 요때 잡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제가 사실은 이런 치매 연구도 아주 짧게 잠깐 했었었는데 예, 어쨌건 이렇게 만약에 3단계로 클래스를 나눠야 된다고 싶을 땐 요 채널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000 주고 100, 010, 001 이런 식으로 정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다 숫자로 바꿔야 돼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인공지능이 이게 뭔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다 숫자로 바꿔서 줘야 되고 보통 그래서 이렇게 0과 1로 표현하는 인코딩을 원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바이너리는 0, 1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요. 뭐 밑에처럼 채널 형태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학습시킬 때의 선택인데 예를 들면은 0, 1이 뭐 말리그넌트, 1, 0이 비나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중 클래스인 경우. 뭐 자꾸 제가 지금 의료로만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엑스레이 영상이 있을 때 이 환자가 뭐 결핵과 동시에 폐렴이 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보고 싶은 병변이 뭐 예를 들면 네 가지다. 뭐 첫 번째가 폐렴, 두 번째가 뭐 결핵, 세 번째가 기흉, 네 번째는 뭐로 할까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코비드 뭐라고 쳤을 때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멀티 클래스인 경우에 똑같이 해당되는 것만 1, 1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환자가 코로나 때문에 폐렴도 있다. 그럼 뭐 1, 0, 0, 1이 되는 거고요. 이 환자가 결핵 때문에 폐렴도 같이 생겼다. 뭐 1, 1, 0, 0이 되고요. 이 환자는 뭐 그냥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폐렴, 결핵, 제가 말했거든요. 어쨌건 만약에 근데 병변이 하나다. 그러면 0, 0, 1, 0 요렇게 표현을 기흉이라고 했었군요. 예를 들면 이 환자가 기흉만 있다. 그럼 0, 0, 1, 0 네, 요렇게 해도 되는 거. 만약에 이 사람이 정상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땐 0, 0, 0, 0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자를 알고 있는 클래스를 일단 우리가 이건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컴퓨터한테 학습시킬 때 이렇게 학습시키고 이걸 해석할 때는 다시 요거를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이 컴퓨터는 그냥 100, 뭐 001 이런 식으로 숫자로 알려줄 거거든요. 그거를 다시 해석하는 건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숫자로만 특히 그중에서도 0, 1로만 알려주는 걸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꼭 저렇게 넣어줘야 되고 세그멘테이션은 뭐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흑백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이르 영역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마스크로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런 형태에서 뭐 얘네 둘은 아니고 뭐 이것만 우리가 찾고 싶었던 영역이다 치면은 다른 부분은 남겨주고
그 부분만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색칠을 해줘서 마스킹 해주는 거죠. 그래서 000, 010, 0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마스크의 차이는 사실 이미지는 제가 이게 되게 단순한 경우로 보여줬지만 실제로 지금 CT 영상도 보면 이거 뭐 예를 들면 이 검은 부분은 뭐 마이너스 2048이라 쳤을 때 요런 회색 부분은 뭐 한 0이나 양수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요런 밝은 부분은 뭐 이제 뭐 500, 1000 막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지는 이 각 픽셀 값이 어떤 진짜 우리가 이 보고 싶은 영상에 맞춰서 컨티뉴어스하게 변하는 값인데 세그멘테이션은 마치 이제 원하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영역만 010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네. 아니면은 이제 세그멘테이션도 사실은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찾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1, 2 이런 식으로 뭐 첫 번째 영역은 다 1로만 표시해주고 두 번째 영역은 다 2로만 표시해주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도 우리 앞서 말한 요 채널 기법을 사용해서 다 지울게요. 채널 기법을 사용해서 뭐 첫 번째 예를 들면 이게 지금 3 곱하기 3이라 좀 쉽게 그래서 첫 번째 찾고 싶은 영역이 센터고 두 번째 찾고 싶은 영역이 요 끝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면은 앞에는 이게 00이 되고 그다음 요 센터로 가면은 1 뭐 0이 되고 이쪽 끝으로 가면 01, 01, 01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잘 색칠 안 되는데 이해되시죠? 다시 적을까요? 네, 요렇게. 그래서 첫 번째 마스크가 이기고 두 번째 마스크가 예를 들면 요 끝에 3개라고 치면은 네, 지금 이렇게 3 곱하기 3 픽셀에서 각각 채널이 나뉘어지고 요런 데는 0이 되고 요 센터는 뭐 1, 0. 요 끝에 3개는 01, 01, 01. 네, 요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네, 요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할 수도 있고 디텍션은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어떠한 특정 좌표 로케이션을 찾아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B 박스 그래서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 보통 요 박스의 좌표랑 클래스도 동시에 알려줍니다. 보통 디텍션은 둘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것도 예를 들면 지금 CT로 바로 볼게요. 만약에 이건 사실 결절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위험한 결절이라고 쳤을 때 지금 이렇게 0부터 500 이렇게 0부터 500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제로 값이란 건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X축의 최소값 그 다음에 뭐 Y축의 최소값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35, 70 뭐 X의 최소값, Y의 최소값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X의 최대값, Y의 최대값 이렇게 해서 뭐 123, 154 요렇게 해서 그 좌표를 박스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까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세 가지라고 치면은 뭐 그 중에 첫 번째 클래스다. 두 번째 클래스면 뭐 010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 요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도 사실 하잖아요. 딥러닝, 인공지능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그 이유가 이렇게 데이터로 다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셋을 구성했으니 이제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 그때 뭐 지난 시간에 이제 학습 방식에 대해서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강화학습 등을 설명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 비전 영상 딥러닝 시간에는 이제 사실 그 중에서 슈퍼바이즈드 러닝만 공부할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근데 보통 이제 러닝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이제 꼭 그 러닝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학습시킬 거냐, 학습 방식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셋을 나누게 되는데, 요거는 보통 이제 머신러닝에서 일반적으로 무조건 나누는 데이터셋 방식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학습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통은 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트레인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데이터 셋 이렇게요. 그래서 일단 각각에 대해서 우선 정의만 설명드리면 트레인 데이터 셋은 the data set used for learning. 그러니까 학습에 직접 사용하는 데이터 셋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에다가 직접 넣어주는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처럼 그렇게 뭐 이미지는 행렬로 뭐 그 다음에 레이블도 그 뭐 각각의 방식에 따라 만들어 줬을 때 학습에 바로 그 모델에 바로 직접 들어가는 예를 들면 딥러닝을 치면 뉴럴 네트워크에 직접 들어가는 데이터셋이라 보면 되고요. 그 다음 헷갈린 게 이걸 거예요. 왜냐하면 밸리데이션도 한글로 표현하면 뭐 검증이고
테스트도 뭐 평가, 말 그대로 시험. 그래서 사실 둘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개념 한번 보시면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은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은 used to evaluate the model trained on the training set. 그러니까 이게 현재 트레이닝 셋에 의해서 학습 중인 이제 모델을 평가하는 거라 보면 되고요. 테스트 셋은 used for final evaluation after achieving the model performance goal. 그러니까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그 성능 목표를 달성했을 때 최종적으로 딱 한번 평가하는 게 테스트 셋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사실 우리가 이제 실습을 아마 만약에 이제 하면서 실습도 지금 여러분이 바로 따라서 들어왔다면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한 번에 그냥 학습 딱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셋을 넣어주고 보통은 요 바로 뒤에 설명해 줄 거지만 여러 번 학습을 합니다. 뭐 100번, 200번, 심한 경우에 뭐 수천 번까지.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인공지능이 한 번에 우리가 어떤 원하는 목표, 예를 들면 정확도가 뭐 100%라 쳤을 때 한 번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학습되면서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0번, 그럼 100번 동안 이렇게 서서히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 학습의 성능은 얘가 그러니까 보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학습 성능이라서 뭐라 해야 되냐면 얘가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검증으로서 대표성이 없는 게 얘가 보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맞추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마치 공부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럼 밸리데이션 셋은 뭐냐면 학습 중의 평가니까 이 학습 중간중간에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일부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을 가지고 같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트레이닝 셋이 성능이 좀 더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직접 지금 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니까. 근데 검증에 쓰는 데이터는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은 학습에 사용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성능을 보기 때문에 보통은 살짝 낮아요. 그리고 뭐 심할 경우에는 이게 학습이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인데 트레인은 잘 되는데 밸리데이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잘 학습하고 있느냐를 이제 비교하는 지표로 쓰는 게 밸리데이션 셋이고, 근데 만약에 이렇지 않고 밸리데이션이 학습이 잘 됐다. 요거는 이제 헷갈리니까 색깔을 한번 바꿔서 표현할게요. 먼저 검은색으로. 자, 그래프가 있을 때 원래 보통은 이제 손실로 아래로 표현하긴 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 정확도 어떤 수치라고 그러니까 클릭스피 분류해서 정확도 그러니까 얘가 맞춰야 될 데이터셋 중에 총 몇 개를 맞췄느냐로 봤을 때 보통 아까 설명드렸듯이 트레인은 웬만하면 잘 됩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뭐 모델을 얼토당토하는 걸 가져오거나 데이터셋이 너무 적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이제 밸리데이션 셋은 학습이 잘 되면 트레인보단 좀 낮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얘가 직접 보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물론 유사하게 우리가 이제 뭐 분류해야 될 개, 고양이 데이터셋이라면 똑같이 개, 고양이를 가져온 데이터셋이지만 모델이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이렇게 유사하게 따라오면 이게 학습이 잘 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면 이제 테스트셋으로 한 번만 학습하면 돼요. 그래서 이 테스트셋으로 성능한 이제 평가한 성능이 사실 우리가 뭐 소위 말해 인공지능 제품을 어디다 발표를 할 때 아니면 논문에서 우리 모델이 얼마의 성능을 달성했다고 할 때 보통 발표하는 그 성능이 이 테스트에 대한 성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습이 잘 됐다면 보통 뭐 트레인셋에 대한 성능은 거의 뭐 99%, 100%에 가깝게 나오고 밸리데이션이 뭐 그래도 한 95% 정도 나오면 테스트셋에 이제 소위 말해 우리가 직접 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최종 성능은 뭐 95에 뭐 거의 가깝거나 아니면 뭐 93, 뭐 92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여전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인공지능을 수험생 우리 뭐 여러분 수능 뭐 혹은 뭐 검정고시든 어쨌건 시험 그런 과정을 거쳤을 테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이 수능을 쳤다고 수험생이라고 봤을 때 수능을 준비하는 라고 봤을 때 트레인 데이터셋은 뭐냐면 이제 EBS 문제집 같은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본인이 해답도 다 알고 있어요. 뒤에서 해답지 보고 문제 풀면서 해답지 보면서 얼마나 맞췄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성능은 본인이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트레인셋에 대한 성능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게 얘가 이미 EBS 문제집에서 대충 다 보고
뭐 1번인지 2번, 그러니까 1번의 답은 뭐 1번, 2번의 답은 몇 번 이런 식으로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풀게 하면 사실 이게 좀 변별력이 없죠. 네, 그래서 트레인셋으로 평가하면 트레인셋이 그거예요. EBS 문제집처럼 본인이 직접 보고 있는 거. 그럼 테스트셋은 먼저 테스트셋은 뭐가 되느냐? 이 수험생의 최종 성적, 수능 성적이 되겠죠. 네. 수능 성적이 되는 거고, 그럼 밸리데이션이 뭐냐? 수험생이 뭐 예를 들면 3학년만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3학년으로 치면은, 근데 사실 이전부터 1,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라는 걸 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학년 때 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다음 뭐 11월 모의고사, 그다음 3학년 와서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요거 하면서 왜 실제로 우리 실제로 학생 때도 왜 이 수능 때 모의고사 때 내가 성적이 어떻게 뭐 몇 등급이 나오느냐 요거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대학교를 지원해야 가능성이 있겠구나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때 모의고사 나의 성적 추이를 보고 어쨌건 수능 성적도 대충 얼마가 나오겠거나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 모의고사 성능을 평가하는 게 바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결과가 모의고사 성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모의고사 성적으로 대학교를 가진 않죠. 그래서 최종 수능을 어쨌건 쳐서 이 점수로 가는데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중간중간. 내가 그러니까 모델이 마치 데이터셋을 계속 보면서 성능이 업게 되듯이 우리 사람도 수험생도 뭐 계속 공부하면서 내 성적을 보잖아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성능, 밸리데이션 퍼포먼스가 모의고사, 테스트 퍼포먼스가 실제 수능 성적이라고 보면 돼요. 트레인 퍼포먼스는 그냥 여러분이 진짜 문제집 보면서 그냥 내가 몇 개 맞췄나 판단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셋을 우리가 이제 모델 학습, 머신러닝에서 모델 학습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았으니까. 근데 이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구성하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쉬운 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테스트셋은 최종적으로 한번 평가하는 거니까 먼저 빼놓습니다. 먼저 빼놓고 그래서 after separating test set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중 이 남은 데이터셋, 리메이닝 데이터셋 중에서 일부만 밸리데이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테스트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의료인공지능이라 볼게요. 뭐 CT 케이스를 뭐 예를 들면 1000케이스, 사실 1000케이스면 되게 많이 모은 건데 1000케이스라고 쳤을 때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10%, 100케이스는 테스트, 그러니까 최종 임상 시험을 위한 테스트로 데이터셋으로 빼놓고요. 그 중에 남은 이제 90개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일부, 뭐 예를 들면은 200케이스는 밸리데이션에 쓰고 나머지 700케이스는 트레인에 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딱딱 끊어버리는 걸 보통 이제 홀드아웃 밸리데이션, 예를 들어 홀드 뭐 하나 그냥 지정해 놓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보통 뭐 그럼 이 뭐 어떤 퍼센트로 나눠야 좋느냐? 사실 그거는 딱히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최대한 트레인에다가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인공지능 성능이 올라가니까 트레인에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얘가 이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셋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각각 밸리데이션 테스트 각각 필요하니까 뭐 보통은 뭐 8대 뭐 1대 1이나 아니면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뭐 7대 2대 1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80% 10% 10% 아니면 뭐 70% 20% 10% 이런 식으로 보통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K-fold cross validation이라고 해서 뭐 지금 제가 실제로 현업에서 의료 인공지능을 만들 때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요거는 뭐냐면요. 일단은 그냥 테스트셋만 따로 빼는 거. 이 테스트셋만 따로 빼는 건 똑같아요. 얘는 그냥 무조건 따로 빼놓고 남은 데이터셋을 그냥 일부만 밸리데이션 트레인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몇 개, K개의 파티션. 보통 해서 우리가 이거 폴드라 부르는데 그래서 K-폴드라고 하는데 요 내가 원하는 수만큼의 파티션으로 나눈 다음에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반복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림을 보시면 이건 보통 폴드 너무 적게 나눈 건데 예를 들면 폴드를 3개만 그러니까 3가지 파티션으로 하나의 데이터셋을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을 경우엔 홀드아웃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엔 예를 들면 1000개가 있을 때 100개는 테스트셋으로 뺐으면 똑같이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때도 100개는 똑같이 빼줘요. 똑같이 빼주는데 이제 남은 900개를 방금처럼 그냥 뭐 700개, 200개 이러고 끝이 아니라 300 단위로 나눠준 다음에 첫 번째 학습시킬 때는 그러니까 똑같이 뭐 한 100번이면 100번 이렇게 처음 학습시킬 때는 첫 번째 모델로 같은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폴드를 나눠가면서 학습시키는데 이런 식이에요. 처음 학습시킬 때는 첫 번째 폴드를 밸리데이션에 쓰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폴드를 합쳐서 학습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300대 6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델 하나 만들어서 성능 뽑아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두 번째 폴드를 밸리데이션에 쓰고 첫 번째, 세 번째 폴드를 트레이닝에 사용. 그러니까 똑같이 600, 300. 그 다음에 세 번째 폴드 가서는 이제 대충 알겠죠? 마지막 폴드를 밸리데이션에 쓰고 앞에 두 개를 학습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600대 300 비율로 이렇게 총 3번 학습시킨 다음에 이렇게 각각 학습된 모델이 그러면 각각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평가를 할 때, 테스트셋으로 평가를 할 때는 테스트셋 100장이 들어왔을 때 이 테스트셋에서 이 세 가지 모델이 각각 성능을 내요.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성능에 대해서 최종 성능을 냅니다. 그래서 방법은 제가 뭐 여기 적힌 에버리지, 평균을 낼 수도 있어요. 평균을 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보팅, 그러니까는 투표하듯이 모델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의료라고 쳤을 때 어떤 이 CT를 보고 뭐 그냥 정상, 비정상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모델이 비정상, 두 번째 모델이 정상, 세 번째 모델이 정상이라 그랬으면 뭐 투표하듯이 정상이 더 많으니까 정상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평균, 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모델은 뭐 그러니까 0부터 1, 100에 가까울수록 비정상이라고 쳤을 때 뭐 0.9, 뭐 0.5, 0.1 뭐 이렇게 냈으면 평균 내서 뭐 0.5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도 되고 아니면은 이미 나온 어떤 결과에 대해서 보팅, 투표를 통해서 구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보통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아니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끝내면 되지 뭐하러 뭐 3번 나눠서 학습시킨 다음에 또 그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뭐 평균을 내거나 뭐 다수결을 하거나 이렇게 좀 귀찮잖아요. 이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보통 사용하는 이유가 보통은 준비된 데이터셋이 많지 않을 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테스트가 필요한데 머신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 학습 데이터가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빅데이터가 곧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빅데이터가 곧 모델의 성능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1000 케이스가 아니라 뭐 진짜 뭐 100만 장 있으면 뭐 예를 들면 클래스가 뭐 한 10가지밖에 안 되면 사실 뭐 100만 장 중에서 한 1000개 정도만 테스트셋으로 가져와도 그러니까 사실 뭐 10가지 정도 클래스를 분류하는데 1000가지 정도 데이터만 사실 충분한 어떠한 검증, 정확도를 그러니까 신뢰도를 줄 거고 그럼 뭐 밸리데이션도 그럼 일부 뭐 1000장보다 많게 한 10,000장만 하고 뭐 나머지 거의 뭐 99만 장은 다 학습에 사용하면 그래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뭐 1000 케이스 데이터셋이 적은 경우에 이렇게 K-폴드 밸리데이션을 하면은 그러니까 마치 이게 각각 요때는 예를 들면 아까 700, 200 썼잖아요. 요거는 이제 600, 300, 600, 300, 600, 300 600번씩 3번 들어가니까 3, 6에 18 마치 이제 1800장이 학습된 것과 같은 그러니까 물론 사실 좀 중복이 있죠. 그렇긴 한데 모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학습해서 이 3가지의 결과가 다 통합돼서 나오니까 마치 600, 600, 600, 1800장이 학습된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드를 더 나누면 나눌수록 그게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3번 나눴는데 900장이니까 진짜 폴드를 9개를 줘버리면은 뭐 대충 알겠죠. 앞에 뭐 100장 나머지 800장 학습시키고 이걸 9번 반복하니까 800 곱하기 뭐 9, 8, 9, 70 거의 뭐 7200장 학습된 것 같은 효과를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이 좀 적을 때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쓰면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단 꼭 데이터셋이 적은 것 때문만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밸리데이션 테스트셋을 하는 이유가 이거는 훨씬 뒷시간에 아마 이제 평가 방법 그러니까 강의 5강이나 아니면 6강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미리 설명드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얘가 그 어떠한 환경에서 온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잘 작동해야 이 인공지능의 신뢰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테스트셋이 특정이 좁은 것보다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이 어떤 요 특정 데이터로만 평가를 하면 사실은 이제 이 밸리데이션이 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대표성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밸리데이션을 폴드로 나눠가지고 여러 번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진짜 이 여러 번 말 그대로 밸리데이션 셋 자체도 많아지니까 게다가 이제 각 트레인 셋 우리가 나온 데이터셋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검증 신뢰도도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밸리데이션도 진짜 여러 번 여러 데이터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트레인 셋도 늘리게 하고 뭐 검증도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제품의 관점에서는 이게 꼭 정답은 아닌 게 결과적으로 이 소리는 인공지능 모델을 3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어떤 데이터 하나를 넣어주면 무조건 3번 분석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K 폴더를 나눠 가지고 뭐 성능을 구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최적의 어떤 학습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를 구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체 트레인 셋을 가지고 딱 한 번만 학습시켜서 뭐 최적의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쓰면은 성능은 올라갈 수가 있으나 속도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3폴드면 3배로 늘어난다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 방법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의 목적에 맞춰서 속도가 중요하냐 아니면 정말로 어떻게든 정확도를 올리는 게 중요하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하고 뭐 제가 여기 굳이 적진 않았는데요.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뭐 한술 더 떠서 뭐 셔플링을 추가해서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900장에 대해서 그냥 또 심지어 폴드도 딱 정확히 나누는 게 아니라 이 폴드도 나눌 때마다 랜덤하게 막 섞어줘요. 섞어주고 또 자르고 섞어주고 또 자르고 이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9번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뭐 3번 섞어준 다음에 각각 섞은 거에 대해서 폴드를 다 나눠주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거 위랑 똑같이 볼게요. 예를 들면 뭐 셔플링을 해가지고 네, 할 때마다 셔플링을 뭐 3번씩 해가지고 3개 순서로 섞어 나온 다음에 이걸 또 각각 폴드를 3개씩 나누면은 네, 이거 지금 이제 3번이 아니라 9번 하게 되는 거죠. 뭐 할 때마다 셔플 3번에 요거마다 뭐 first 폴드를 밸리데이션, 그다음 두 번째 폴드를 밸리데이션, 세 번째 폴드를 밸리데이션 3번씩 하고 셔플이 2개 더 있으니까 3개 이렇게 되면 이제 총 데이터셋이 거의 뭐 9배로 뻥튀기 되는 네, 이런 효과를 줘서 뭐 이런 셔플링을 추가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저 셔플링 기법까지는 아직은 안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요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연구할 때나 뭐 현업에서나 자주 쓰는 편입니다.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셋을 구조화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학습시키기 위해서 뭐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눴죠. 그리고 혹은 뭐 폴드로 나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학습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그거를 뭐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는 특성공학, 피처 엔지니어링. 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지만 딥러닝, 그러니까 그냥 깊은 신경망을 사용하면 거의 뭐 영상이나 음성을 그대로 집어넣어도 잘 작동을 했는데,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은 이 인공지능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특징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테이블 형태로, 그러니까 영상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빨간색은 몇 %고, 뭐 예를 들면 혹은 뭐 엣지 영역은 뭐 몇 %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러니까 그 어떠한 데이터의 특징을 보고 뽑아내요. 그거를 보통 특성공학,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요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의 벡터화라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행렬로 숫자로 바꿔주는 것부터가 어찌 보면 전처리죠. 예, 하고 영상의 경우에 이제 이런데, 이거 못하네요. 메타데이터입니다. 메타데이터인데, 그러니까 테이블 데이터. 그냥 테이블이라 보시면 돼요. 테이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데이터셋이 제가 이제 처음 딥러닝, 머신러닝을 공부할 때 이제 예제로 사용했던 이게 그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 영화, 아주 옛날은 아닌데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호라고 아시죠? 아시다고 가정을 하고, 타이타닉호가 이제 사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침몰하면서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바다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그 타이타닉호의 승선 명단 정보예요. 명단 정보고, 요게 이제 그 타이타닉호의 소위 말해서 그 타신 승선인들의 그 생존 여부예요. 예를 들면 1이면은 생존하셨고 0이면은 돌아가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승선 명단 정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울게요. 이 타이타닉호 어떤 특정 인물들의 승객 클래스, 그러니까 뭐 1등석이냐, 2등석이냐, 3등석이냐, 그리고 승객 이름 뭐 있죠 여기. 네, 뭐 보우너, 뭐 바실리치, 요제프 등등 이런 이름이 있고, 성별, female, male, 나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시빌링, 뭐 그 다음에 parents, children 해서 이게 뭐냐면 형제 자매 여부. 그러니까 요 지금 바실리라는 여자아이네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2명, 그리고 parents, children 부모가 1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버지 어머니 중 2분 중 1분이랑 누군지 모르겠지만 1분이랑 그와 동시에 뭐 위로 뭐 자매, 남매, 뭐 형인지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어쨌건 2명과 함께 배에 탔다는 소리죠. 네. 여기 티켓 번호, 그냥 말 그대로 뭐 티켓 받을 때 티켓 번호고, 페어가 이제 운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이제 사용을 하였는지 배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데이터셋을 가지고 뭐 그런 연습을 했어요. 머신러닝 처음 이제 막 배우던 당시에 이제 이러한 승객의 정보를 가지고 생존율을 예측하는 뭐 그런 머신러닝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전 슬라이드 때 클래시피케이션, 뭐 레이블링 같은 경우 문자를 그대로 넣지 않고 숫자로 넣는다 그랬었잖아요. 요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인풋으로 데이터를 넣고 정답이 그냥 생존 여부인데, 요 이제 이러한 문자 정보들도 다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클래시피케이션 0, 1, 원핫으로 바꿔줬듯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예시예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이름은 그냥 알파벳을 보고 뭐 A, B 첫 글자를 보고 뭐 A면 1, B면 2, 뭐 이런 식으로 C면 3, D는 4. 이게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쨌거나 그런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아니면은 뭐 진짜 아스키 코드 뭐 이런 거를 해서 각 뭐 알파벳별로 숫자를 지정해주는, 뭐 아까처럼 A는 1, B는 2,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꿔줘서 뭐 이제 뭐 1, 뭐 예를 들면 뭐 9, 뭐 3, 뭐 이런 식으로 그 알파벳 넘버에 맞춰서 숫자로 다 바꿔줘도 되고. 네. 근데 이건 제가 좀 예시를 해서 쉽게 그냥 A는 1, 뭐 B는 2 이런 식으로 바꿔준 거고요. 성별은 이제 뭐 메일, 피메일. 그래서 예를 들면 피메일 여성이면 1, 메일이면 0. 네. 그리고 뭐 요즘 추세에 맞춰서 뭐 제 3의 성이면은 뭐 이제 3, 4, 뭐 쭉쭉쭉쭉 내려가도 되고요. 그리고 뭐 나이 같은 경우 이미 숫자니까 사실 뭐 얘는 그대로 받아와도 되죠. 비슷하게 이런 숫자는 거의 그대로 받아와도 돼요. 요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요거를 묶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이제 테이블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도 행렬이에요. 결국 이것도 매트릭스인데, 영상이 이렇게 2차원 행렬이었으면 이러한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차원 행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총 8줄이거든요. 1, 2, 3, 4, 6, 7, 8. 그래서 그러니까 8개의 요소를 가진 1차원 행렬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영상을 2차원 행렬로 바꾸거나 이런 테이블 정보에 각 뭐 행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1차원 행렬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을 다 데이터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공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성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특정 이런 그림을 보고 요거를 정보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이제 이런 특성공학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는 뭐 값 분포가 마이너스 100부터 100이고 어떤 데이터는 뭐 대략 뭐 100에서 300 사이라고 치면은, 요렇게 이 데이터 값 분포가 다르면 사실 이 데이터 값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상 안에서 이 어떤 이 영상 내 그림의 어떤 특징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값이 달라지면 이걸 동등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게 보통 데이터 정규화를 많이 해줍니다. 스탠다이제이션.
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뭐 지스코 스탠다이제이션, 그래서 평균을 0, 뭐 그 다음에 스탠다이 디비에이션을 1 사이로 뭐 바꿔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바꿔주면은 그럼 픽셀 값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이제 차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종결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특성공학이 들어가고요. 이 사실 이 특성공학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예시로 좀 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슬라이드를 바꿔서 좀 설명드리면,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은 일단 용어로 설명드리면 The process of extracting and transforming feature of data to e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to learn from the data more effectively. 즉,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그 어떤 데이터의 피처를 변환하거나 추출해내는 그 과정을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벡터레이제이션이랑은 이제 좀 다른 게, 데이터 벡터레이션은 그냥 이제 데이터가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이게 이제 우리가 처리돼야 될 데이터라면, 그러니까 이게 뭐 음성이건 영상이건 텍스트건 뭐든 간에 숫자로, all 데이터를 숫자로, 정수가 됐든 실수가 됐건 상관없는데 숫자로 이렇게 바꿔주는 요게 데이터 벡터라이제이션,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의 어떤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바꿔주는 요게 데이터 벡터라이제이션이라면,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은 그걸 좀 한 단계 더 넘어서 그냥 단순 숫자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징을 좀 더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로 드시면 뭐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를 보고 실제 시간을 맞추는,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아날로그 시계의 어떤 영상을 보고 실제 시간을 맞추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쳤을 때, 이게 지금 딥러닝의 수준이면 사실은 거의 영상만 넣어도 아마 맞출 거예요. 이 정도면 쉬워서. 근데 이제 과거의 머신러닝,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분석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깊게 쌓는 딥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뭐 얕은 뉴럴 네트워크나 아니면 어떠한,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뭐 그때 말한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그런 기존의 머신러닝 기법으로 맞출 때는 사실 이 그림을 보고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각각 시계가 뭐 지금 보시면 이게 3시, 여러분 읽을 수 있죠. 3시 혹은 뭐 1시 반이라고 쳤을 때 좌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0부터 100, 0부터 100이라고 했을 때 그럼 센터가 50이겠죠. 그래서 요 시침과 분침의 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70, 뭐 50, 3시일 경우에 요 시침이 70, 그 다음에 중간이니까 50이 되겠죠. 뭐 그리고 분침은 50, 뭐 90,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혹은 뭐 비슷하게 요거는 뭐 55, 68, 분침의 끝은 50, 10 이런 식으로. 요러면 이제 좌표로 바뀌니까는 컴퓨터가 머신러닝이 숫자로 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특성공학을 아주 잘하면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더 쉬워지지만, 이걸 정말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사실 이 케이스는 너무 쉬운 케이스여서 머신러닝도 필요 없어요. 이거 룰 베이스로 할 수 있습니다. 좌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각도로 바꿔주는 경우, 앵글로 바꿔주는 경우, 시침의 각도 90도, 분침의 각도 0도, 요거 같은 경우에 시침의 각도 10도, 분침의 각도 180도, 그러니까 이렇게 0부터 360 각도로 알려주면, 사실 이거는 이 정도까지 알려주면 여러분 알다시피 인공지능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프로그래밍으로 뭐 시침이 예를 들면 0도에서 몇 도 사이면 뭐 1시, 2시, 3시, 4시, 뭐 12시 이런 식으로. 예. 마찬가지로 분침도 몇에서 몇 도 사이면 뭐 1분, 2분, 뭐 3분, 60분까지. 그렇게 그냥 알고리즘, 여러분 프로그래밍 수업을 배웠다면 그냥 진짜 if else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특성공학이고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우리 딥러닝에서는 다음 시간에 좀 배우겠지만은 이런 경우 말고, 예를 들면 아까처럼 CT 영상 같을 경우에는, 잠깐 돌아가 볼게요. CT 영상 같을 경우에는 요 폐 안에 결절만 봐야 되니까, 예를 들면 요 폐가 아니라 쓸데없이 밝은 뼈 같은 부분, 요런 거고 다 잘라내서 요렇게 폐 부분만 뭐 이렇게 뜯어낸 다음에 여기서만 폐 결절을 찾도록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면은 그런 것도 피처 엔지니어링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분 보지 말고 이것만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많고 우리가 뭐 되게 오래 학습시킬 생각이면 그냥 통째로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인공지능이 더 쉽고 빠르게 잘 학습하기 위해서 요 영상의 이런 특정 부분만 extracting, 제가 아까 뭐라 했죠? process of extracting, 네. 특정 부분만 추출해내는 이런 것도 다 특성공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딥러닝에서는 예전 머신러닝만큼 이렇게 강하게
피처 엔지니어링 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그냥 어떤 영상의 특정 부분을 좀 더 강조시킨다던가 특정 부분만 빼서 보여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여전히 지금도 잘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의료에서는 많이 쓰이는 이유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아무래도 이제 의료는 데이터셋 좀 모으기 힘든 게 각 병원마다 이게 보안도 있고 또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모으기가 힘들고 뭐 이건 저희가 일용인공지능 수업이 아니라 길게는 설명 안 하겠지만 뭐 IRB라 그래서 이걸 연구에만 사용하겠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고 해서 데이터셋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설명한 이런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기법도 쓰고 그리고 딥러닝이 사실 특성 공학이 많이 필요 없음에도 데이터셋 자체가 적으니까 특성 공학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환경에 따라서 이 앞에 기법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대망의 그동안 계속 설명했던 신경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면요. 그동안 이제 머신러닝 그 앞 단계,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말 그대로 모았을 때 수학적인 구조, 그러니까 텐서라고 하는데 뒷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좀 그런 수학적 구조, 그러니까 영상이면 행렬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고 전처리까지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신경망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경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드디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먼저 뭐 구성 요소 설명하기 전에 가장 기본 요소가 이겁니다. 뭐 노드라고도 하고요. 보통 이제 뉴런 아니면 퍼셉트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요런 이제 이 뉴런 또는 퍼셉트론이 이렇게 한 줄을 만들어서 레이어가 되고 요 여러 레이어들이 이제 쌓이면은 이러한 뉴런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다라고 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러한 우리가 신경망의 이제 구성 요소가 일단은 요 레이어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요 네트워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계속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설명했던 인풋과 이제 뭐 정답, 보통 이제 레이블이라는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마치 라벨링, 데이터마다 라벨링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앞에다가 데이터들이 이렇게 뭐 몇 가지가 들어가면 얘네들이 요 신경망을 거치면서 데이터가 분석되고 원하는 어떠한 기대값,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레이블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레이블과 일단은 현재 신경망이 얻어낸 얘의 결과, 그러니까 아웃풋, 레이블과 아웃풋 간에 이제 그 얼마나 틀렸는지를 이제 구하는 게 로스 펑션이라고 해요. 손실함수, 뭐 한국말로 손실함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손실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학습에서 그 피드백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틀렸는지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신경망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 피드백을 정의하는 거고요. 로스 펑션이. 그러니까 얼마나 틀렸는지.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옵티마이저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스를 구하고 나서 요 로스를 가지고 이제 요 피드백, 말 그대로 이 피드백을 가지고 이 어떤 신경망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그걸 옵티마이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 학습, 러닝 어프로치, 그 옵티마이저가 이 학습이 어떻게 더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걸 옵티마이저라고 하는데 크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 가장 기본 구성 요소가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보통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학습시킬 데이터와 정답이 있어야 되고 이 정답과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구해줄 로스 펑션이 있어야 되고 요거를 가지고 더 학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옵티마이저. 요렇게 네 가지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드리면 아까 이제 그냥 제가 뭐 노드, 뭐 뉴런, 퍼셉트론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인데 이 뉴럴의 의미가 이제 말 그대로 신경망인데 이게 사실은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이게 수학적인 개념으로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이 데이터들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가중치를 매겨주고
그렇게 구한 가중치를 가지고 어떤 특정 간단한 연산, 뭐 보통 선형이나 비선형 간단한 1차 연산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얻은 연산을 다음 뉴런으로 내보내는 아웃풋. 그리고 때에 따라서 바이어스를 좀 추가해주고. 요런 식의 이제 계산 방식을 퍼셉트론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그 우리 뇌에서 뉴런의 작동 방식과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근데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수학적 용어로 퍼셉트론 네트워크 하는 것보다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그러면 이제 뭔가 진짜 이게 우리 뇌를 모방한 것 같이 약간 부르기가 더 좋으니까 아무래도 퍼셉트론 네트워크보다는 뉴런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 퍼셉트론이고,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그 우리 신경세포의 세포액이 있고 이런 신경줄기가 있을 때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정보를 받아와서 처리한 다음에 다음 신경세포로 내보내는 요 뉴런이 실제로 이렇게 퍼셉트론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새 인공지능이 뭐 인간의 뇌를 모방했다라는 측면에서 요 이제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마치 신경세포가 작동하는 그 뉴런, 신경세포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한 퍼셉트론을 사용해서 그걸로 층을 이루고, 근데 실제로 우리 뭐 뇌도 알다시피 여러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 이제 컨셉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뇌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벽하게 정확히, 그러니까 마치 뇌가 어떠한 뭐 정보를 저장하고 우리 사람이 인지하는 그대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모방해서 지금의 인공지능을 뭐 만들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뭐 진짜 어떤 인공적인 인격체를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이제 조금은 너무 과도한 해석, 위험한 거고요. 물론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실제 이제 인공지능 이런 신경망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치 이제 사람이 어떠한 인지하는 그런 방식을 중간중간 알고리즘에 넣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뉴런 세포와 비슷한 형태의 그런 수학적인 계산 방식. 그래서 뇌의 어떠한 인간 뇌의 실제 작동 원리를 일부분 모방한 것은 맞으나 아이디어나 알고리즘 측면에서. 근데 이 신경망, 즉 인공지능이 학습, 예를 들면 뭐 챗GPT가 학습된 방식이 뭐 진짜 뭐 인간 뭐 수백 명이 책을 보고 공부하는 뭐 그 방식과 똑같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두뇌 능력을 정확하게 모방한 다음에 뭐 연산음을 올린 것,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이거를 베껴왔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조금 이제 위험한 해석일 수 있다는 점, 그것만 알고 계시되,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신경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 퍼셉트론이라는 요 수학적인 개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가중치를 계산하고 바이어스를 좀 더해준 다음에 어떤 간단한 연산을 통해서 다음 퍼셉트론으로 보내주는 요 개념이 신경세포, 뉴런과 똑같아서 우리가 요 퍼셉트론이 레이어를 쌓고 레이어가 뭉친 요 네트워크를 뉴런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지. 네. 여기까지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한다기보다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뭐 인간의 뇌를 그대로 뭐 그 풀이 방식을 모방해와 가지고 어떤 모델링을 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사람과 똑같다. 약간 그런 식의까지 해석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뉴런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이나 어떠한 데이터를 수학적 표현으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데이터 벡터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뭐 좀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피처 엔지니어링 전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어쨌건 이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네트워크 만들어서 모델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 도대체 러닝, 학습이 뭔가? 아까 이제 뭐 머신러닝, 뭐 제가 첫 시간 때는 통계적인 규칙을 학습한다 그랬고,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수학적인 표현으로 그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으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렇게 바꾸는 과정, 혹은 뭐 통계적인 규칙을 알아가는 과정, 학습이 도대체 뭔데? 그 과정을 일단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미 이런 뉴런들이 모인 층으로 이루어진 뉴럴 네트워크에서 바로 설명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뉴런이 하나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실 그럼 이미 네트워크가 아닌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우 이제 제가 되게 단순화해서 뉴런이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시가 이제 좀 그림이 좀 작을 수 있는데, 자, 학습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이 예시는 그 제가 전처리 그 피처 엔지니어링 때 설명했던 그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타이타니코의 승선 명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 바뀌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생존은 1, 사망은 0, 그리고 그 승객의 8가지 특성이 이제 다 숫자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제 요까지는 일단 했죠. 그 다음에 잘 학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줍니다. 특성공학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뭐 특성공학 중에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 가장 쉬운 게 어찌 보면은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각 데이터별 어떤 특정한 이제 바운더리를 주는 거예요. 영역을.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보통 예시로 든 거는 뭐 G스코어 스탠다이제이션 그래가지고 뭐 평균을 0, 뭐 그 다음에 뭐 -1과 1 사이로 바꿔주는 거였는데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숫자를 좀 단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들면은 이제 이런 거 이미 뭐 승객 클래스는 1, 2, 3 중에 하나니까 바꿀 필요 없고 뭐 이름도 뭐 알파벳이 몇 자죠? 지금 A, B, C, D, F 제가 세수면 20 몇 자라 치면은 1부터 20 몇 가지. 그리고 뭐 성별 0, 1. 나이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좀 더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더 잘, 그러니까 숫자가 뭔가 크고 얘가 따질 게 많으면 많을수록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학습시킬 때는 근데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사실은 나이 숫자 그대로 넣어도 될 텐데 제가 이제 지금 뉴런이 하나라고 가정하고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일부러 더 극도로 단순화시킬 거예요. 마치 이제 딥러닝이 아니라 머신러닝도 아니고 거의 뭐 룰 베이스로 아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에이지도 뭐 1부터 100세까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냥 0, 1로 바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를 제가 사실 이 강의 자료를 만들던 제가 첫 시간에 제가 뭐 이력 설명하면서 강의 자료를 만들던 시점에는 제가 사실 30보다 적어가지고 30을 기준으로 했는데 좀 바꿀 걸 그랬어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30이 넘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30보다 어리면 그러니까 24, 뭐 10 이러면 어리니까 0, 어리니까 1, 30보다 그러면 다 늙었으니까 0, 뭐 이렇게 바꿔줍니다. 예를 들면 1, 0 이렇게 딱 그냥 잘라서. 그리고 뭐 이제 사실 뭐 페런트 칠드런이나 형제 자매는 뭐 숫자가 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날 테니까 이것도 그대로 넣어준다 치고 티켓 번호도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지금 6자리, 5자리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승선 명단에 따라서 막 티켓 번호에 막 찍어 나올 테니까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진짜 그냥 단순한 예시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뒷자리 다 빼버리고 앞에 뒷자리 빼고 뭐 17, 211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운임료도 뭐 예를 들면 누구는 뭐 이게 뭐 달러라 치면 누구는 뭐 100달러, 누구는 1달러 뭐 다양할 텐데 이것도 똑같이 단순하게 가자는 거예요. 50달러를 뭐 기준으로 50달러보다 많이 썼으면 리치니까 1, 부자니까 50달러보다 적게 썼으면 푸, 가난하니까 0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데이터 벡터라이제이션으로 숫자로 바꾼 거를 인공지능한테 좀 더 그러니까 극명하게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숫자를 더 단순화시키는 거죠. 이런 게 피처 엔지니어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커널, 필터라는 건데 이제 사실 이 각각의 앞에서 보여주면 각각의 뉴런들이 이제 이거는 제가 일부러 예시를 일부러 이렇게 세 줄만 했는데 꼭 데이터 3개를 받을 필요인데 보통은 이제 이런 필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4강에서 설명드릴 건데 영상에서 쓰이는 네트워크는 훨씬 더 필터처럼 작동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필터처럼 우리가 원래는 총 데이터가 8줄이잖아요. 8줄인데 3개만 받는다고 치죠. 근데 지금 이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이 뉴런이 사실 또 보시면 되게 여러 개가 뭉쳤잖아요. 그래서 뭐 얘에 따라서 8개 중에서 얘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실 랜덤하게 받게 될 건데 지금 예시로 드는 건 이 많은 8개의 특징 중에서 요거 이렇게 3가지 이름, 티켓 번호, 운임료만 받는다. 빼요. 운임료만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값들은 다 사라지고 요렇게 값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인공지능한테 넣어줄 때 뭐 이거는 제가 뒤에 또 똑같이 설명드릴게요.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그래서 아까 피처 엔진에 때 이런 노멀리제이션을 사실은 이제 각 층마다 또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있다는 거 말고 계시고 노멀리제이션이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마치 이제 G스코어 스탠다이제이션 아닌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로, 사실은 보통 0에서 1 사이로 하거나 아니면 아까 G스코어 스탠다이제이션처럼 뭐 이제 민 값을 0, 그리고 이제 그냥 값의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제 그 스탠다이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1로 해주는 건데, 이제 이건 제가 좀 계속 설명을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평균 내준다라고 하면은, 자, 어떻게 바뀌냐면요. 먼저 그 이름은 아까 알파벳 순으로 했으니까 뭐 1부터 예를 들면 26이라고 쳤을 때, 알파벳 제가 몇 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6자리 예를 들면 쳤을 때 1, 2는 그 윗부분 작은 쪽 앞부분이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1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제일 앞쪽이니까 2, 그러니까 B로 시작한 뭐 2번은 한 마이너스 0.9라고 쳐요. 요렇게 바꾸고, 예를 들면 뒤에 뭐 G로 시작하는 이름이라고 치면은 뭐 그 사람은 반대로 이제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중간에 뭐 LMN 이런 것처럼 중간 알파벳이면은 뭐 0 아니면 뭐 마이너스 0.1 혹은 플러스 0.1 이렇게 될 거고. 이해를 하셨죠?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9가 되고, 티켓 번호도 예를 들어서 티켓 번호도 이제 뭐 1부터 255 사이에 있다고 치면은 17은 0에 가까우니까 마이너스 0.9, 211은 뭐 250에 가까우니까 플러스 0.9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운임료는 아까 그냥 1, 0뿐이니까 1이면 1, 0이면 0. 네.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마이너스 1부터 1로 바꿔준 거예요. 네. 그래서 1이면 1, 0이면 이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뉴런은 8개 전부가 아니라 요렇게 3가지의 값만 1차원 행렬로 받아서 얘가 생존했는지 1인지 0인지를 판단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 이제 요 데이터가 아까 말한 요 x1, x2, x3로 각각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9, 1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중치라고 웨이트. 이 3가지 데이터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아직 학습 전이라 인공지능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보통은 랜덤하게 배치되는데, 이제 이번에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랜덤이 아니라 그냥 가중치가 다 균일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냥 다 똑같다 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0.330, 그러니까 정확히는 1 나누기 3이니까 0.33333인데 0.33이라 치고, 그 다음에 요 각각 들어온 데이터 값을 지금 현재 가중치만큼 곱해줘요. 그러니까 요거 수식으로 표현하면, 웬만하면 수식 안 쓰려고 했지만 이렇게 되죠. 수식으로 표현하면 각각 i 번째에 대해서 곱해준 다음에 그 각각 곱해준 가중치랑 데이터 값을 또 다 합산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0.33,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0.33 곱하기 마이너스 0.9니까 마이너스 0.29, 요거는 1 곱하기 0.34니까 플러스 0.33, 그럼 마이너스 0.33이랑 0.33이 소거되니까 마이너스 0.29가 나오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0.29가 중간에 이제 들어가서 어떠한 이제 제가 간단한 연산을 해준다 그랬죠. 그 역할 해주는 거 보통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데, 활성화 함수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지금 계속 기본 예시만 들은 거니까 뭐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활성화 함수, 실제 쓰이는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긴 한데 스텝 펑션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그냥 지금 그래프로 나오면 되게 쉬워요. 0보다 작으면 무조건 0으로 만들고 0보다 크면 1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값이 음수면 0, 양수면 1로 바꿔줘요. 그런 활성화 함수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제가 활성화 함수 시간대 이제 좀 더 여러 활성화 함수도 뭐 렐루라는 함수도 있고 뭐 엘루라는 함수도 있고 뭐 리키렐루도 있고 뭐 시그모이드 뭐 탄젠트 H 등등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제일 이해하기 쉬운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음수면 0, 양수면 1로 바꿔주는 활성화 함수에다가 만약에 넣어주면, 참고로 원래는 바이어스라고 해서 이것도 일부 더해주는데 얘는 지금 일단 없다고 칠게요. 이게 뭐 없다기보다 0이라고 치고, 그럼 바이어스가 더해줘도 마이너스 0.29니까 요게 요 스텝 펑션에 들어가서 활성화가 되면 음수죠. 그러면 0으로 바꿔줍니다. 0이에요. 자, 근데 이 지금 첫 번째 승객은 1 생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이블 정답은 1이고 지금 아웃풋은 0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딱 한 번 데이터를 받아서 가중치를 곱해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한 다음에 정답과 비교하는 요 첫 번째 한 번 과정을 프로파게이션, 뭐 이거를 굳이 한글로 번역하면 순전파라고 하는데, 프로파게이션, 이렇게 한 번 쓱 데이터가 들어와서 지나가는 거 순전파라고 해요. 이렇게 프로파게이션을 거쳐서 정답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요 정답과 비교하는 함수를 손실함수, 로스 펑션이라고 해요. 아까 그래서 그 세 번째 요소, 신경망을 우리가 할 때 세 번째 요소, 로스 펑션이라고 하고요. 신경망의 세 번째 요소인. 근데 지금 로스 펑션으로 일단은 뭐 어떤 수치를, 지금 원래는 로스 펑션도 여러 방식으로 수치를 계산하는데 지금 그냥 틀렸다 아니다만 보면 틀렸죠. 지금 1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공지능이 값을 뽑아내는 게 순전파 프로파게이션이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신경망의 어떤 구조에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로스 펑션이 지금 피드백을 구했단 말이에요. 학습에 사용할 피드백. 여기서 피드백은 지금 틀렸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애가 가서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럼 이 옵티마이저가 하는 게 뭐냐? 다시 돌아가서 이 이제 신경망, 지금 이제 뉴런이 하나인 신경망인데, 이 이제 되게 싱글 뉴런 신경망, 사실은 신경망이 될 수도 없는데 어쨌건 이 신경망에서 뭘 고쳐주느냐? 그러니까 옵티마이저가 와서 뭔가 학습에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쳐줘야 돼요. 자, 근데 뭘 고쳐줘야 될까? 생각해 보면 바이어스, 일단 이건 지금 0이라 생각하고 요거 바꾼다고 뭐 변수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요것도 바꿔줄 수 있지만, 아니면은 액티베이션 함수. 근데 이거 액티베이션 함수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뭐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종류가 충분하지 않고 많진 않고 사실 얘를 바꿔주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건드린 게 요 바이어스를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갑자기 원래 0이었는데 뭐 지금 1이 되도록 뭐 플러스 0.3을 해줘도 되고, 근데 제가 일단은 지금 헷갈리니까 바이어스는 제외를 하고, 바이어스랑 그 다음 함께 보통 고쳐주는 게 이거예요. 가중치를 보통 고쳐줘요. 그래서 모디파이드, 가중치를 고쳐주거나 아니면 바이어스를 고쳐주는데, 일단 아까 바이어스가 0이었으니까 제외를 하고 가중치를 고쳐준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데이터를 또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거는 데이터 조작이니까. 그래서 보통 데이터나 활성화 함수를 건드리지 않고 바이어스 아니면 가중치를 보통 수정해 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옵티마이저인데, 그 과정을 우리가 보통 백 프로파게이션, 또 역전파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 먼저 데이터를 뽑아내서 로스 펑션이 뭐 얼마나 틀렸는지를 피드백을 준 다음에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웨이트, 가중치 또는 바이어스를 수정해 주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가중치만 수정한다고 쳤을 때, 이제 처음엔 그런 어떠한 그 다음 시간에 이번 강의의 마지막 섹션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어떤 그런 또 알고리즘으로 이런 가중치나 바이어스를 수정해 나가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인간이 직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직관으로 수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옵티마이저가 우리 휴먼의 직관이라고 쳤을 때, 레이블은 지금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 중에 가중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판단한다고 했죠. 자, 지금 들어온 세 가지 데이터가 이제 승객의 이름, 티켓 번호, 운임료인데, 첫 번째 이름. 설마 이제 이름으로 생존율이 결정되진 않겠죠? 뭐 진짜 이씨로 태어나면 다 죽고 뭐 김씨로 태어나면 다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 얘는 가중치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까 0.33했는데 줄여요. 그러니까 이게 더해서 1이 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가중치를 줄여요. 0.1 정도로. 그 다음 두 번째 티켓 번호.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티켓 번호가 뭐 예를 들면 그냥 티켓 구매 순서 혹은 뭐 아니면은 배에 탄 순서, 뭐 예약 순서라고 쳤을 때, 티켓 번호가 그러니까 뭐 빨리 탄 사람은 빨리 죽고 늦게 탄 사람은 늦게 죽고 이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켓 번호도 아마 0.1일 거란 말이죠. 자, 근데 만약에 운임료, 이게 이제 뭐 배에서 한동안 쓴 돈 혹은 얼마나 여기 오래 있었는지 뭐 이런 거라 쳤을 때, 그러니까 뭐 그냥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냥 단순하게 리치,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눈다고 쳤을 때, 이게 뭐 되게 좀 잔인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을 시작할 때 아무래도 이제 부자들은 1등석이나 좋은 위치에 있고 혹은 수행원이 많을 테니까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 처음에 이 구명 보트에 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수행원들도 같이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3등석에 탄 가난한 승객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더 밑에 층에 있을 텐데, 어떤 창문도 없는 이런 사람들 이제 뭐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미 구명보트가 다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오는 중에 이미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좀 슬프지만 사실
리치한 사람들이 생존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페어의 만큼 운임료만큼은 이제 가중치를 확 올려버려요. 0.8로. 그럼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게 역전파 됐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도는 거를 한 번 학습했다 해서 원에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가중치를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하면, 자, 똑같아요. 이제는 곱해주면은,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0.1.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0.9 곱하기 마이너스 0.1이니까 마이너스 0.09. 그 다음에 1 곱하기 0.8이니까 0.8이 되죠. 요거 다음에 0.61이에요. 0.61이 들어오고 계속 이제 바이어스는 이번에 무시한다고 쳤을 때 0.61이니까 양수죠. 이번에 1이 되죠. 그럼 1은 1. 커렉트. 정답이랑 맞았죠. 아,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도는 과정. 그러니까 처음에 뽑아서 값을 본 다음에 요 값을 기반으로 가중치 또는 바이어스를 수정해서 정답과 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뭐 이 승객 명단이 말 그대로 뭐 몇백 명 있을 텐데 전부 다랑 맞을 때까지. 네. 그렇게 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값 뽑고 손실 로스 본 다음에 요 피드백을 기반으로 가중치 조정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각 뉴런마다 본인이 받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 혹은 이제 요 그 다음 뉴런이 받을 땐 이 앞에 어떤 데이터들이 조합된 결과일 거예요. 어쨌건 그런 식으로 각 뉴런마다 본인이 받는 어떤 데이터의 중요도, 요 가중치랑 어떤 바이어스, 이게 결국 인공지능 신경망 안에 들어가는 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된다는 게 결국 어찌 보면 대단한 게 아니라 요 가중치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가중치랑 바이어스랑. 요게 이제 머신러닝, 그러니까 뭐 혹은 신경망의 학습 가장 기본 알고리즘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뉴런이 지금 하나만 있다고 쳤을 때.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학습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이제 이게 학습인 것으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건 영화의 주인공이라 실존 인물은 아닌데,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화에서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에는 3등석이었고 그 영화 내에서 그러니까 그 배역의 이름이 잭 뭐 다우슨이었고 남자였고 19세, 그다음에 형제 자매 부모님 없이 탔고, 그다음에 이제 뭐 티켓 번호는 일단 무시한다 쳤어. 워낙 길어서 했고 뭐 운임료 $5밖에 없어요. 근데 윈슬렛 같은 경우에는 케이트 윈슬렛 배우 같은 경우에는 1등석 승객이고 이제 그 배역의 이름이 로즈였고 여성이고 이제 뭐 그다음에 뭐 17세고 뭐 이제 뭐 형제 자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걸 학습시켜 가지고 뭐 제가 생존율을 봤더니 실제로 뭐 영화랑 똑같이 디카프리오는 사망하고 윈슬렛은 생존한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결국 학습하는 과정이 어느 데이터가 중요한지 판단하는 이 가중치가 조정되는 과정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걸 이제 나중에 뭐 어느 가중치가 중요한지 이런 거를 나중에 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뭐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단은 먼저 배에 태울 테니까 생존율이 높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사실 이건 또 반대일 수도 있죠. 아무래도 또 추위에는 남성이 더 견디기 쉬울 수 있으니까, 이 기본적인 뭐 이 체력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형제 자매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생존율이 좀 올라가겠죠. 서로 또 의지도 하고 그 생존에 대한 욕구라 해야 될까, 의지도 더 커질 테니까요. 그리고 뭐 아까처럼 뭐 만약에 어떤 부자냐 가난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머신러닝, 그리고 신경망을 사용하긴 했어요. 되게 단순한 신경망, 영상에 사용하는 신경망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일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서 사용되는 신경망을 사용해서 학습했더니 뭐 그때 성능이 되게 나쁘지 않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요 예시도 사실 해보면 재밌을 수 있긴 한데 저희 실제 실습은 이제 요 데이터는 아니고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신경망의 작동 원리를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 결국 데이터가 들어올 때 각 층을 거치면서 데이터가 어떤 변환이 됩니다. 혹은 데이터의 특징들을 추출해내요. 그리고 나서 예측값을 뽑아낸 다음에 실제 정답과 비교해서 손실함수가 얼마나 틀렸는지 어떤 특정 스코어를 뽑아냅니다. 그걸 기반으로 가져와서 옵티마이저가 가져가서 웨이트랑 플러스 바이어스를 다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결과를 뽑아낸 이 과정이 순전파, 이 정답과 얼마나 틀린지를 계산해서 웨이트를 조정하는 과정을 역전파.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한 에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뭐 결국 손실함수가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모델의 성능을 계산해주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요건 학습되는 동안 요 스코어, 그러니까 로스, 요 손실은 자꾸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얼마나 틀렸는지를 표현하는 거니까 이 틀림 정도가 자꾸 줄어들어야 학습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하나의 메커니즘인데 뭐냐면은 이 로스 펑션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업데이트 해주는. 뭘 업데이트한다? 웨이트랑 바이어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결국 치는 거 치면서 각 데이터가 자꾸 추출되고 변환되는데 그 각 데이터들의 혹은 데이터 폼에 뽑아진 그 특징, 피처들의 가중치를 조정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퍼포먼스 메트릭. 이게 결국 로스 펑션에서 뭘 뽑아내냐 메트릭이 되는 건데, 죄송해요. 요거는 로스 말고 이제 따로 인공지능이 잘 학습되는지 보기 위해서 뭐 우리가 매번 학습 때마다 뽑아내는 값들이에요. 메트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거 뭐냐면 이 학습 성능을 학습되는 동안 모니터링하기 위한 값들인데 뭐 이거는 이제 실제 실습 때 좀 더 뒤에 하고 아마 5강 때 저희 리절트 애널리시스 시간 때 더 어떤 것들인지 보여줄 건데 뭐 대표적인 예로 아까 제가 그 잠깐 학습 때 설명한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레시 같은 거, 정확도. 그러니까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로스는 얼마나 틀린지 오차라고 보면 되고 이제 어큐레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습되는 동안 이 정확도 맞추는 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런 어큐레시 같은 게 메트릭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영상 딥러닝이니까 머신러닝이 아니라 이제 영상 딥러닝 입장에서 학습되는 과정을 되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사람과 식물을 구분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이제 각 뉴런이 있고 이게 뭐 숨겨진 레이어라고 해서 히든 레이어라고 표현하는데 인풋이 레이어를 들어와서 뭐 이 뉴런은 예를 들면 이 사진에서 사람의 눈을 추출해내고 이 뉴런은 이런 이파리 같은 특징, 잎의 특징을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이 뉴런은 입술을 추출해내고 근데 이런 게 지금 3개가 아니라 사실 엄청 많고 층도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조합하면서 이런 특징들을 뽑아내요. 그래서 최종 아웃풋, 최종층에서 이제 사람이냐 식물이냐를 판단할 때 예를 들면 그동안 앞서 뽑아낸 특징들 중에 뭐 눈, 입, 코 혹은 뭐 살 색깔, 머리카락 색깔 뭐 이런 게 혹은 머리카락 색깔이 좀 머리 윗부분 요런 데 많이 들어오면 인간이구나. 그게 아니라 어떤 뭐 입 아무래도 초록색 아니면 뭐 어떤 가지의 갈색 혹은 뭐 질감 뭐 혹은 뭐 꽃의 되게 다양한 색 요런 특징들이 많이 들어오면 식물이구나 라고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망이 영상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4강 비전 딥러닝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머신러닝에 정확히 어떻게 머신러닝이 학습되고 학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